빛과 색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빛과 색이 없었다면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정작 빛과 색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보통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반사되는 수많은 전자파 중에서 비교적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 영역의 가시광선을 말하죠. 바로 이 가시광선 부분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빛이 되는 거죠. 인간이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빛의 전자기파 영역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의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 외 자외선, 적외선 등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빛이라 부르지 않는 거죠. 이 빛에 어떤 색이 존재하는가를 최초로 관찰한 사람이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에요.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한 실험에서 백색 광선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7가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혔죠. 비 오고 난 뒤에 보이는 무지개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비가 내린 뒤 공기 속에는 수많은 작은 구형 물방울들이 방황하게 돼요. 이 작은 물방울들이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해서 빛을 분산시켜 무지개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빛이 없으면 색도 없죠. 색은 사물이 어떤 빛을 반사하고 흡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물체가 모든 빛을 반사하면 그 물체는 흰색을 띠고 빨간 빛을 반사하면 빨간색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 그 사물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은 왜 파란색인 거죠? 공기나 빛에는 분명 색이 없는데 어째서 파랗게 보이는 걸까요? 공기 중에는 산소, 질소 등의 많은 기체 분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한낮의 맑은 상공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발산된 여러 색깔의 빛이 이 무수한 기체 분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들 기체 분자는 태양광과 상호작용하면서 짧은 파장의 파란 빛만 반사해서 흩어지게 하는데 이걸 산란 현상이라고 해요. 이로 인해 태양광의 여러 색깔 가운데 특히 파란색이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는 거네요. 이뿐만 아니라 구조색으로 특정한 색이 보여지기도 해요. 구조색이라고 하면 표면의 구조 조직에 따라서 컬러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말하죠. 사실 가장 처음에 구조색 개념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바로 나비 때문이었어요. 몰포나비의 색깔이 워낙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색소를 추출하려는 노력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사과나 꽃잎 등 거의 대부분의 식물은 색소를 가지고 있어 일정한 빛에 대해서는 흡수하고 반사를 하면서 빛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몰포나비의 날개에는 파란 색소가 전혀 없었던 거죠. 몰포나비의 날개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마치 기와를 얹은 것처럼 규칙적인 배열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나노 크기의 구조가 특정 파장의 빛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거죠. 몰포나비 외에도 조개 껍데기 안쪽, 진주, 공작의 깃털, 오팔 보석 등이 구조색으로 보여지는 거죠. 구조색의 원리는 첨단 기술에 응용돼서 반사형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내놓았죠. 반사형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출력시키는 전력이 필요 없이 외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크게 증가시켜 밝으면서도 전력 소모가 매우 적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지폐의 부분 노출 은선에도 구조색 원리가 활용돼 위조나 복제가 어려운 화폐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빛과 색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빛과 색이 우리 삶을 밝혀준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특정한 색을 정해놓고 쓰는 곳이 있죠. 하필 왜 그 색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일은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보통 병원 수술실에서 초록색 수술복을 입잖아요. 왜 초록색을 입는 건지 혹시 알아요? 대부분의 수술에는 출혈이 불가피한데 만약 의사가 강한 조명 아래서 오랫동안 수술하면서 붉은 피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빨간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피로해진대요. 이때 하얀 가운을 입은 동료 의사나 간호사를 바라보면 빨간색과 보색인 초록색의 잔상이 남게 된다고 해요. 이 잔상은 의사의 시야를 혼동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잔상을 느끼지 못하도록 초록색 가운을 입는 거죠. 시장이나 마트에 진열된 야채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채소나 과일을 망에 담아 팔 때 그 망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배추는 비슷한 색깔인 초록색 망에, 귤은 붉은색 망에 담겨져 판매되잖아요. 색에 인접한 색들끼리 서로 영향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에 동화 효과를 이용한 거 아닌가요? 배추라면 초록색 잎이 더 싱싱하게, 귤은 오렌지 빛이 한층 감돌아 더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 피하는 것이 좋은 색도 있다고 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란색 차가 전체 자동차 사고의 4분의 1인 25%를 차지해 가장 위험한 걸로 나타났대요. 파란색이 빛의 굴절이 커 실제 거리보다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잖아요. 같은 차종이라도 빨강과 파랑 두 대가 앞에서 나란히 달려올 경우 파란색 차가 빨간색 차보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반면 노란색은 빛의 굴절이 거의 없어 사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어린이 차량에 노란색이 쓰이는 것도 그런 안전의 이유겠죠. 우리 인간뿐 아니라 자연 속에 사는 동식물이 갖고 있는 색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대요. 생물의 색은 단순히 색이 아니라 자신만의 뜻을 동료나 적에게 전할 수 있는 의사 전달 수단이기도 해요. 호랑나비나 배추 흰나비 애벌레들은 초록색 잎을 갉아먹을 때는 초록색을 띠지만 번데기가 될 때는 주변의 나뭇가지 색에 따라 녹색이나 갈색을 띠죠. 배경과 비슷한 색을 띠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거죠. 이렇게 생물들이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배경과 비슷한 색을 띠어 자신의 몸을 숨기는 색을 은폐색이라고 해요. 나무에 붙어있는 나방이나 딱정벌레가 나무 껍질과 비슷한 색을 띠는 것도 몸을 숨기기 위함이죠. 혼란색이라는 것도 있대요. 어떤 동물의 몸에 강한 대비가 되는 색의 무늬가 있어 몸의 윤곽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표범, 치타, 기린의 전무늬나 얼룩말의 줄무늬가 혼란색이란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은폐색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다가 주위에 적이 나타나면 갑자기 화려하고 밝은 색의 날개를 펼쳐 날아가 버리는 나비나 나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깜짝색이라고 한대요. 공작나비의 경우 날개 윗면의 색과 무늬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데 비해 날개 아랫면은 어두운 색을 띠죠. 평소엔 어두운 색이 보이게 날개를 접고 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날개를 쫙 펴서 갑자기 화려한 색과 무늬를 드러내어 놀라게 한 다음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무당개구리도 천적이 나타나면 뒤집어져 배나 발바닥에 있는 붉은색을 드러내며 상대를 놀라게 한대요. 재밌네요. 동물이나 곤충뿐이 아니죠. 식물들이 갖고 있는 색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요. 게다레나 삼백초는 꽃이 화려한 색을 갖거나 크지 않죠. 게다가 향기도 진하지 않아 꽃가루 바지를 도와줄 곤충을 불러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잎을 하얗게 만들어 곤충들이 다가오도록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나면 다시 잎은 녹색으로 돌아간대요. 그저 보기에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색이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빛을 공급하는 조명이 보급되면서 인간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초창기만 해도 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조명은 우리의 실생활에 깊게 파고든 필수품이 됐죠. 그 쓰임새도 다양해졌고요. 맞아요. 빛을 밝히는 순수한 조명에서 벗어나 인테리어, 의료, 바이오 산업용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죠. 식물을 재배할 때 빛은 필수 조건이잖아요. 최근엔 식용꽃을 키우는 스마트 온실에서 자연광 대신 백색과 청색 LED를 사용한 혼합광을 사용한다고 해요. LED 조명을 이용한 스마트 온실은 생산성이 3배까지 늘어 무더운 여름에도 식용꽃의 계획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조명은 공부하는 아이들의 학업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약간 주황색의 느낌이 나는 환경에서 사칙 연산을 풀었을 때보다 약간 푸른 느낌이 나는 백색 조명인 환경에서 풀었을 때 약 9%의 성적 향상이 관철되었다고 해요. 조명의 힘이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그런데 조명은 이런 기능적인 면 외에도 인간의 감성적인 면을 자극하기도 하잖아요. 인공 조명으로 해서 그 어떤 공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다든지 뭐 인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 외에 또 조명의 연출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도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도 저희가 또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날로그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굉장히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도 이 공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공간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것이냐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만족해야 되니까. 남산 서울타워도 다양한 조명색으로 서울을 찾는 이들에게 도시에 대한 추억을 선물해주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매일 바뀌는 조명 색깔에 비밀이 있다는 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 날에는 파란색을, 나쁜 날에는 연두색 또는 붉은색 옷을 입는다고 해요. 우리의 옛것도 조명 하나로 새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조명 켜진 수원성 성곽길을 걷는 기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느낌이랄까? 만약 현재 생활에 조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땠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조명은 이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칭송받을 정도잖아요. 하지만 조명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인공 조명을 포함하여 모든 빛은 과도하게 노출되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듯 내가 원치 않는 빛 역시 빛공해가 되어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도시 지역의 지나친 광고 조명, 특히 네온사인과 같은 거리의 조명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거나 침실로 새어들어오는 원치 않은 빛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빛공해가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의 관측 위성인 수오미 NPP가 올해 지구빛의 밝기를 측정한 결과 빛공해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탈리아로 90.3%에 달했고 한국은 89.4%로 근소한 2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러한 빛공해가 심각한 이유는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식물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야행성 동물은 먹이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해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공조명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빛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생체 리듬을 좌우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컴컴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합성이 중단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다시 말해 생체 리듬이 깨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항산화 물질 생산이 끊겨 암과 같은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가끔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조명은 끄고 밤하늘을 그대로 즐기는 여유도 꼭
필요할 것 같네요. 그거 알아요? 빛과 색을 우리 몸을 치유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럼요. 빛과 색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맞아요. 눈을 통해 뇌 속으로 들어온 빛의 효과는 감정뇌의 중심에 있는 시상하부를 자극하죠. 시상하부는 식욕, 수면, 체온, 신진대사, 기분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빛의 영향력이 크죠. 빛의 파장에 의해 나타내는 색 또한 시신경을 통해 우리의 뇌로 전달되고 뇌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수천억 개의 세포들의 끊임없는 미세한 정보 교류를 통해 우리는 색을 통한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빛과 색의 힘을 이용해 정신적인 힐링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성인용 색칠놀이라 불리는 컬러링북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죠. 정교한 그림을 따라 원하는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로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채색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색칠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는 컬러 테라피가 있죠. 인간이 색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선택을 할 때 뇌 속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컬러 테라피인 거죠. 맞아요. 컬러 테라피는 심신의 균형을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고 해요. 정신, 감정, 신체 각 영역의 어느 부분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지를 색을 통해 알아내고 색을 이용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때그때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끌리는 컬러가 달라지는데 이는 당시의 내 몸과 마음이 그 색을 원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컬러 처방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 치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각각의 색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자신감이나 추진력이 필요할 때는 빨간색을 선택하고 주황색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선택하게 된대요. 노란색은 인정과 격려가 필요할 때, 초록색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어 쉼과 힐링이 필요할 때 많이 눈에 들어오는 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란색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싶을 때, 남색은 두뇌회전, 보라색은 창의력이나 독창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때에 고르게 되는 색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7가지 색깔 중 현대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색깔이 뭐죠? 요즘에는 남색깔을 고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하루 일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다 보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색을 많이 또 요즘에 선호하시고 내 마음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늘 외로워하기 때문에 이런 주황 색깔도 많이 선호하세요. 컬러 테라피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색을 확인한 후 특정 색의 빛을 쬐며 부족한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주는 라이트 테라피도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한몫한다고 해요. 빛은 신체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죠. 낮 동안의 빛은 야간의 멜라토닌 분비를 상승시켜 숙면을 도와주며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밝은 빛은 기분을 조절하며 밝게 만드는 뇌 세로토닌 활성도를 높여주므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색과 빛은 마치 마법처럼 일상으로 파고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이런 색과 빛의 힘을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7빛깔 무지개처럼 보다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